사랑해요. 한국 직업방송. 네, 오늘도 저희 1부는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로 가득 채워오신 분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취업 컨설턴트 이은정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지금 겨울이라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우리 취업에도 한파가 불어닥쳤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는 아마 좀 더 어려운 그 한파가 닥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업에 어려운 한파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꼭 그런 직업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직업은 어떤 건가요? 제가 질문을 하나 좀 오랜만에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요. 우리 네. 진행자분께서는 네. 계절이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밤과 낮의 구분이 생기는 그 이유, 원리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밤과 낮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거요. 네. 이거 혹시 과학 문제인가요? 그렇죠. 과학 문제입니다. 저희 기초 과학 컨닝하려고 좀 문제입니다. 봐도 안 써 있네요, 여기. 뭐 네네. 지구의 공전, 자전 뭐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선생님. 네,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그 이상은 묻지 마세요. 네네. 더 이상 자세히는 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그다음에 지축을 기준으로 지구 스스로 돌아가는 자전 이런 것들이 제가 질문드린 계절을 구분하고 낮과 밤을 나누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갑자기 제가 과학 얘기를 꺼내서 좀 당황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과학 원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는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일정 정도 속도가 올라가기까지는 가속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자동차가 이제 멈춰 설 때는 그 바닥과의 어떤 마찰력에 의해서 이 정지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빙판길을 운전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머리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지 않는 이런 과학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요, 이렇게 좀 괜히 생활 속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과학이라는 말을 붙이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부분을 일상생활과 접목해서 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인데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도대체 무슨 직업을 소개해 주시려고 저렇게 과학 이야기를 꺼내시나 했더니 직업 이야기를 들어도 굉장히 일단은 생소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직업 설명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종영한 그 응답하라라는 드라마 굉장히 네. 인기였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제가 뉴스 장면 보고 약간 놀랬던 게 있는데 네. 아이들 꿈 1순위가 과학자라고 나오는 뉴스 장면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0년대에는 공무원이 1순위였는데 80년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운다 이런 뉴스 멘트가 나왔는데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 2010년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은 다시 공무원을 꿈꾸고 있지 않나, 교사를 꿈꾸고 있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얼마 조금 전에 그런 또 맞아요. 네. 뉴스가 들렸죠. 그래서 좀 네.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은 과학이라는 분야를 좀 대중화시키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과학을 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아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과학관이라든가 박물관 쪽에서 일하시는 이런 큐레이터들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방과후 교실에서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분들, 그다음에 과학에 관련된 저술가, 그다음 과학 콘텐츠 개발자, 과학 연극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영역들이 전부 다 과학 아. 커뮤니케이터에 속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체험 활동, 그다음에 적당한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서 일반인들이나 아이들에게 과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이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학은 이제 특히 여자들에게 네.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그렇죠. 인식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 뭐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과목들이 제일 싫었는데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그 당시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셨어도 그렇죠. 제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일단 좀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네. 과학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과학을 싫어했던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무조건 공식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을 외우게 시키고 이해도 다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시험 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아마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즘 이제 과학은 교실이나 박물관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공연이나 전시 쪽에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과학 콘서트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네. 콘서트가 예전에처럼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토크 콘서트 이렇게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데 과학도 마찬가지 강연과 그 과학 연극을 결합해서 렉처 드라마라는 것도 하게 되고요. 와. 또 강연과 토크쇼가 결합한 렉처 토크쇼,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과학이라는 것을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학 콘서트들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일방적으로 그냥 이론적인 설명만 듣는 것보다는 다양한 뭐 교구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게 되고 공연을 보면서 좀 네네. 재미있게 이 과학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 자유로운 어떤 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 원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을 생각해 보신다면 공연의 기획자나 또 출연자 이런 네. 분들이 전부 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아.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공연들까지 기획하시는 분들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직업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요.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된다면 주로 하게 되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과학 큐레이터라든지 과학 컨텐츠 개발자, 과학 해설사 이런 직업들은 과학관이라든가 박물관, 전시 업체 등에서 이런 과학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내고 기획해서 관람객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일반인이나 학생이 과학 기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통해서 뭐 연극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아니면 공개적인 실험 이런 것들을 방법으로 해서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과학 기술과 대중을 좀 쉽게 소통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과학을 보다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업무를 할지는 대략 이해는 갑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낯선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이 해외에서는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이 되고 있는 직업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네요. 사실 오늘 이 직업을 추천하는 이유가 네. 이제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보다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요?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네. 해외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전문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980년대 유럽에서부터 이제 관심을 모으면서 하나의 직업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과 같은 우리 뭐 과학 쪽의 어떤 선진국 분야에서는 유명한 박물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고 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국립항공우주박물관 여기에만 해도 약 800명 이상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의 미래과학관에도 400명 정도, 그다음 독일의 도이체스 박물관에도 약 380명 정도가 현재 네.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수요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해외 경우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괜찮나요? 네. 네, 괜찮습니다. 해외 유명 그 취업 정보 사이트 인디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요. 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경우는 네. 평균 연봉이 약 1억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억대 그래서 연봉이네요. 예, 굉장히 높은 몸값을 그래요. 자랑하는 이런 직업이라고 해서 와. 좀 아직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 그때 기대 가능성을 좀 보고 우리도 이제 과학 기술이나 이공계에 관한 관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의 기대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네네. 이 직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이 역대 연봉이라는 말에 바로 우리나라 그렇죠. 어떤가요?로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알아서 우리는 네. 아직 그렇지 않지만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예. 그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너무 해외에 이제 좋은 사례를 먼저 말씀을 딱 드리고 네. 우리나라의 아직은 열악한 사례를 말씀드리려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픈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분야가 처음 눈을 뜨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비하면
보수나 뭐 근로 환경, 그다음에 수요가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이제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최근에는 각종 그 기초과학 분야의 교육이 굉장히 중시가 되고 네.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든가 사고력, 그다음에 융합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은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좀 이런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기초과학 연구 분야의 인재들을 좀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이공계 전공자들을 자연스럽게 양성해야겠다라는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기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나 과학 커뮤니케이터 협회, 또 한국과학관 협회 같은 곳에서 창의 실험 지도사나 아니면 학교 밖 과학교실 강사, 과학 해설사 등의 이름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이제 양성을 막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뭐 교육이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수요가 많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될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리 굉장히 신생 직업입니다만 굉장히 유망한 직업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뭐 전망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다 뛰어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저처럼 이제 과학하면 막 이렇게 치를 떠는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네. 좀 필요한 소양들이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공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신 분한테 좀 더 추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소양이라든가 지식을 좀 갖추고 계신 분들이 유리하겠습니다. 지금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을 보면 좀 은퇴를 하신 과학 분야의 교사들이라던가 아니면 교수, 강사 이런 활동을 네네. 하셨던 분들 중에 활동을 하고 계신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건을 보면 뭐 명시적으로 학력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공계 관련 뭐 생물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공자 아니면 학원이나 방과후 교사 등 방과후 교실 강사 등으로 이런 과학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겠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소양으로는 대부분 이제 일반인 대상보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뭐 수업을 하시게 된다면 어쨌든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자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좀 어떤 방법으로 이 원리를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뭐 개발이 되어 있고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이외에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구현해내는 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이런 사고나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형화된 교재나 이런 것보다도 스스로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해낸다든지 뭐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하면 아이들이 좀 더 흥미를 많이 갖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내는 수업을 네네. 구상하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PT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 갖추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듣고요. 저게 바로 내가 찾던 직업이라고 무릎을 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차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서 제가 한 3기관 정도에서 커뮤니케이터 과정을 양성하는 것들이 시작됐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공계를 전공하신 여성분들의 취업이나 아니면 재취업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곳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SC 창의 실험 지도사 양성 교육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소개드린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 양성 교육이 일단 연 2회 정도 실시가 되는데 이론과 프로젝트 교육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심화 과정을 들으시게 되면 이제 전시 기획이라든지 뭐 3D 프린터, 과학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과정들로 구성이 됩니다. 주 대상자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 기술인이라고 하니까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한 과정에 40명 정도 정원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사단법인 한국과학 커뮤니케이터 협회라는 곳도 있는데요. 여기에선 이제 교육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자주 개최를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이제 워크숍이나 세미나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네. 또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입직 후에 좀 이런
그 역량 개발이나 강화를 위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서강대학교에서는 2003년부터 한국과학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과학문화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연 4회 정도 과학기술 관련된 공무원이라든지 교수, 전문 의료인, 기술자, 뭐 연구단체 책임자, 홍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교사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네네. 단기 연수과정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단기 연수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심화과정이 진행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과학을 전혀 전공하지 않았거나 과학 분야에 전혀 정보가 없는 분들은 조금 준비하시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네네. 경력이 단절되셨던 이제 과학 분야를 전공하셨거나 그쪽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다시 뭐 연구개발자로 입직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실 때 이런 커뮤니케이터 과정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위해서 노력 중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쪽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전체 그 종사자 수가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 통계 자료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네.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협회 회원 수가 약 한 2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던 해외 사례에 비하면은 조금 열악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아까 언급드린 그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기본 과정이 15회차 정도 진행이 됐고 심화 과정도 3번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방과후 교실 중에 학교 밖 과학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운영되는 이런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문화센터 그리고 뭐 과학 칼럼을 쓴다는 과학 칼럼리스트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과학 도서 같은 거를 쓰는 과학 저술가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 이런 분야로 주로 진출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엄청난 종사자 수는 아닙니다만 그야말로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활동 중이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식 질문 살포시 좀 들어가 볼게요. 앞서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억대 네. 연봉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럼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피하려고 피했는데 결국 공식 질문 받았네요. 네. 네. 프리랜서 형태로 대부분 일을 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시간당 한 뭐 적은 보수가 좀 작은 편인 강의는 3만 원 정도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 어떤 보수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그 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시간당 5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지급이 평균 되고 있고요. 문화센터나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수업료가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활동하시는 그 시간 수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 그다음에 이런 강사 종류의 어떤 직업들이 갖는 특징이죠. 입소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페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네네.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국립과학관에서 활동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경우는 연봉으로 해서 2,4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전시 해설, 위탁 용역업체 파견직의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예, 거듭 강조되는 그 전망,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네요. 국가적인 그런 육성과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직업은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였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팁 통해서 입직에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